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먼저 부정맥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사람의 심장 박동은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조율이 되거든요. 한 네. 분당 나이에 따라 차이가 좀 60개에서 100개 정도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병이 생겨가지고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진다든가 너무 느려진다든가 또는 이게 규칙적이지 않고 이게 막 불규칙해지는 병을 다 합쳐서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부정맥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심장을 보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심장 전도계라고 해서 전기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심장 전도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문제는 선천적으로 잘못된 전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심장에 병이 들면서 심장 전도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부정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전기 조직이 그 전기죠? 맞습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부정맥 질환의 위험 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전기 조직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요새 많이 생기는 이제 부정맥들 같은 경우 후천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우리 다른 심혈관 원인들하고 많이 중복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심부전, 심근경색 이런 요인들도 있고요. 또 생활 습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네.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네. 술을 적절히 끊지 못하면 부정맥 질환의 재발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증 같이 이렇게 밤에 코를 많이 고시고 숨을 안 쉬는 분들도 부정맥 위험성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아, 이 수면 무호흡증이 이 부정맥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끊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심한지를 평가하는데 네. 이게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산소증이 생깁니다. 저희가 실제 환자 산소 포화도를 보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요. 또 자율신경계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정기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유전적인 영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모든 부정맥이 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환자분들께 이제 외래에서 오셨을 때, 부정맥 질환이고 이게 선천적인 전기 조직이 이상이 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유전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돌연사를 유발하는 일부 유전성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새는 병원에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정맥 환자의 경우 어떤 증상을 겪게 되나요? 제일 흔하게 느끼시는 게 두근거림이에요. 이게 두근거림, 게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고 하시는데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증상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숨을 쉬거나 심장 박동을 자기가 인지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자기 심장 박동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걸 두근거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느껴지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빨라진다든지 불규칙적으로 뛴다든지 맥박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이 두근거림으로 느껴지죠. 근데 이 두근거리는 것 말고도요.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 질환이 아니라 다른 질환 오인되기도 하는데요. 맥박이 이렇게 느리게 뛰는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현기증,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거나 운동할 때 호흡곤란을 호소하시거나 심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응급실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오셔서 제일 먼저 뇌졸중이라든가 신경학적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실신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과 연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심방세동 같은 요새 많이 나타나는 부정맥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기기 전까지도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증상이 있을까요? 제일 사실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이렇게 무섭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두근거림이거든요. 근데 사실 두근거리는 증상 때문에 실제로 심장마비나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두근거리는 거와 동반돼서 환자가
본인이 이게 정신을 깜빡깜빡 잃는 실신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맥박수가 못 따라서 너무 숨이 차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증상이고요.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나라 돌연사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90%가 부정맥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90%, 네. 자주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에 돌연사와 연관될 수 있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긴장해서 두근거리는 건지 이것이 부정맥인지 모를 것 같은데 이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두근거린다고 오셨을 때 대부분은 부정맥 증상이 아니고 긴장이라든지 흥분이라든지 다른 뭐 신체적 감정적 기복 때문에 생기는 경우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부정맥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기 맥박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잘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손목이라든지 목에 있는 경동맥들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두근거릴 때 만져보시고 이게 정상적인 박당으로 이렇게 뛰는지 아니면 막 빨리 뛰거나 맥박이 끊어진 느낌이 든다, 빠지는 느낌이 드는지 이걸 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한테 여쭤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요새 스마트워치 혹시 차고 계실까요? 스마트워치에 저는 주변에서 많이 차죠. 네. 뭐 S사도 있고 A사도 뭐 네네. 사과사도 있고 네네네. 그러는데 보면 스마트워치 요새는 심전도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 외래 환자분 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이게 검사를 병원에서 계속해서 안 나오는데 그때 아직 우리 스마트워치가 우리나라에 승인되기 전이었는데 미국에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본인이 측정해가지고 오신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부정맥 기록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우리 환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너무 이제 거기 민감하실 필요는 없는 게 스마트워치에서 알고리즘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부정맥이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는 맞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으면 물론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병원에서는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진행하나요? 가장 표준적인 검사가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체표 심전도라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슴에랑 팔에 전극을 붙여가지고 네. 심장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할 시점에는 이미 증상이 멈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작적인 부정맥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길게 맥박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24시간 활동 심전도 붙이고 기계를 차고 24시간 동안 활동하시고 병원에서 그 기계를 다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하루로는 충분치 않아서 일주일, 2주일 요새는 길게 이렇게 맥박을 기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좀 더 간단한 패치 심전도라 그래서 반창고 같이 생긴 조그마한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가슴에 부착을 하면 연속적으로 일주일, 2주 동안 맥박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부정맥 질환을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그냥 두근거리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두근거림 자체도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맥 질환이 계속 반복해서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장에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실신이 반복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실제로 돌연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보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정맥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네. 얘기에 정말 저도 네네. 놀랐는데 혹시 이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먼저 이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부정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심방세동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 유병률을 보면 전 인구의 현재는 2% 정도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한 6% 정도는 될 것 높네요.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 따라서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지역에 따른 심방세동의 유병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들이 있거든요. 전라북도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권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많은 병인데 이 심방세동은 어떤 병이냐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막 잔떨림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피를 받아들이는 심방이 잔떨림이 생기면 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에 혈전이 생깁니다. 피떡이 생기는데 이 피떡이 심장을 타고 전신으로 이렇게 순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 혈관에 혈전 찌꺼기 때문에 막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뇌혈관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뇌졸중에 대한 대비가 미리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네. 자세히 네. 이 정도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전 인구의 한 2%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제 조금 더 고령화되고 네. 뭐 이게 생활 습관이 좀 이렇게 진행된 선진국적 생활 습관을 가진 나라들을 보면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뇌졸중 위험성이 큰 나이가 많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저희가 이 심방세동과 연관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한번 제가 아는 친구들과 임상 실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수 관련해서. 근데 네.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한 네, 친구가 부정맥이. 네, 맞습니다. 네. 좀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정맥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무증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 심전도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 맥박을 요새 측정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혈압계에도 맥박 측정 기능이 있고요. 또 제 환자분 중에서는 한의원에서 이렇게 진맥을 하시다가 네.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항상 한의사 네. 선생님들이 맥박을 만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경우들인데 그거는 부정맥이 어떤 부정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기박동 같은 경우는 그냥 두고 봐도 됩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심방세동이라든지 다른 뭐 맥박이 빠지는 섬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뇌졸중 관련해서 돌아오자면 이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뇌졸중의 원인은 심장 때문에 심장 안에 생기는 혈전입니다. 그래서 이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약제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항응고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아스피린 이런 약은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혈소판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고 항응고제는 심장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이렇게 디자인된 약물입니다. 지금 요새 쓰는 약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저희가 용량 대비 효과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응고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 중에서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높은 약을 사람들은. 처방을 하는데 네. 아까 그게 고혈압, 당뇨, 심부전, 혈관 질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하는데 실제 저희 나라 환자분들 보면 거의 80% 이상이 항응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로 이 약물을 복용할 때 좀 네.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항응고제는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우리 지혈 과정에는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빨을 뽑으실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미리 이제 네. 처방받으신 선생님에 얘기해서 약을 뭐 길게 안 끊어도 되거든요. 하루나 이틀 정도 끊기 때문에 미리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네. 약을 상의 없이 안 끊고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일주일 이상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입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드시는 약 처방전 이렇게 뭐 핸드폰 이미지가 됐든지 네. 종이가 됐든지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확실히 처방전을 네, 제대로 맞습니다. 확인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료 방법이 일단 있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모든 부정맥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근거린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절반 이상은 치료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기박동이라든지 이런 그냥 두고 봐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장에 비정상적인 전기 조직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비정상적인 전기 조직을 선택적으로 찾아서 제거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제거하는 것들이 뭐 전신 마취를 요하거나 이런 게 네. 아니고요. 그래요? 곡선 마취를 통해서 제거를 가능하고요. 어. 그걸 이제 전극도자 절주술이라고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네. 어쨌든 환자분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희가 간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정맥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맥박이 너무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맥박을 만들어내는 심장 전기 조직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는 박동기라는 기계를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조그마한 기계를 흉곽에 삽입을 하고 전선을 심장에 연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시술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술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원을 하셔야 되죠. 네. 입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신 마취해서 가슴을 오픈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말요? 근데 네, 제거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안 해도 되나요? 제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심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혈관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서해부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국소 마취해서 들어가고요. 환자분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수면 마취나 진정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뭐 전기 조직이 한두 군데 잘못돼서 생기는 발작성 변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결제가 되고요. 근데 옛날에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정맥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완치 성공률이 좀 낮았거든요. 근데 요새 나오는 이렇게 3차원 지도와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든지 냉각 풍선 도자 절제술 이런 치료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지금 굉장히 대중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환자분들이 치료 전후에 겪는 불편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시술 과정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긴 그러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정맥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전기로 소작을 해서 없애거나 또는 아주 낮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온도를 영하 60도, 70도 떨어뜨려서 네. 그 조직을 없애거나 이렇게 시술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안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거한다고 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을 네. 열어서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심장에 기계를 삽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도자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심장 안에 뭘 남겨놓진 않아요. 문제가 되는 곳을 찾아서 없애고 나온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기계를 삽입하는 건 심박동기인데요. 네. 박동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몸에 뭘 삽입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네, 큽니다. 무섭죠. 그래서 얼마나 큰 기계가 들어가냐. 또 기계가 몸에 들어가 있으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박이 너무 느려서 생기는 부정맥은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전기 기계를 삽입하는 것밖에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기계 사이즈가 요새는 굉장히 적고요. 밖에서 봐서는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전선은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않고요. 네. 배터리 어떻게 해?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예. 배터리 그러면 어떻게 충전해? 밖에서 그러니까요. 충전해? 무선 충전해? 예.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되기 때문에 대개는 8, 9년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8, 9년이요?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박동기를 넣어놓으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밖에서 외부에서 점검을 하고요.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배터리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보통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상상하잖아요. 네. 갑자기 방전돼서 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냐. 네, 영화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리는 없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 거의 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맥 질환의 예방에 위해서 네.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부정맥이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선천적인 요인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음주가 지금 현대 생활 습관에서 음주가 굉장히 크고요. 술하고 연관된 부정맥들이 워낙 많고 술 자체가 부정맥의 재발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군요. 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음주,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네. 부정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이걸 저희가 잘 조절하게 되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신 분들이 부정맥이 생길 확률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아까 말씀 약물 치료를 하든 도자절제소에서 치료를 하든 간에 이런 분들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주고요. 세 번째는 이 부정맥을 저희가 치료하는 이유가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됐든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진료 지침에서 중시하고 있는 부분이 부정맥에 대한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 시술 치료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접근법,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필요한 전체적인 접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정말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네. 생활 습관을 좋게 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정맥 질환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가 어렵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병원 가도 검사해도 안 나올 거야. 어차피 그냥 신경성이라고 말할 거야. 또 이런 선입견은 의료진들도 가지고 있어요. 환자가 두근거린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분이 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좋은 이게 부정맥 전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그래서 병원을 찾아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적절하게 치료와 검사를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정맥으로 인한 고통이나 힘든 부분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고점석 교수와 함께 부정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